제가 지금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그 시험을 좀 봤었죠. 수시고사를. 출차 때 수시고사를 봤고, 그리고 그 수시고사 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부 학생들이 답을 좀 알려달라고 이제 해서 그 문제별로 답을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고 진행을 할게요. 자, 제 화면이 보일 거고,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자, 문제 1번의 답은 시연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코드는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컴파일 한다, 해야 된다 라는 게 문제 1번의 답이었죠. 오케이. 자,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답이 없어요. 자, 그리고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문제 2번은 답이 헬로 월드 출력하는 코드에서 컴파일 오류를 만드는 잘못된 부분을 선택하시오 라는 게 문제 2번이었고, 자, 여기서 이 부분 전처리기 시작해서 띄어쓰기를 이 부분 지금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나? 자, 여기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는 소문자 H 써야 된다. 그리고 메인 소문자로 써야 된다. 그리고 메인 뒤에는 마찬가지로 세미콜론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그리고 프린트F도 오타였고,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여기 세미콜론이 여러 개 나오면 사실 여러 개 나오면 이 부분도 하나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하나만 사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정답이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자,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찍는 부분도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찍는 부분도 여기 소스 코드에서 여기 들어갈 필요 없죠. 자, 이런 부분들 쭉 있고, 그리고 실행 결과의 헬로 월드 사이에 공백이 두 칸이 나오므로 공백 하나 삭제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쭉 전부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이다. 나머지는 오답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답이 관련해서 진행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을 하면 돼요. 자, 오케이. 3번 문제는 자, 코드 실행해서 그 결과가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하는 거다. 쭉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답은 자, i값 10은 등호 이후 4칸의 공백 후 이게 답이고, 자, 그리고 자, j값 200은 등호 이후 3칸의 공백 후에 출력된다. 잠깐만요.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잠깐만. j값
자, J값. 자, X값 반올림 되어서 43.3이 출력된다. 3.3이 출력된다. 이 부분 아주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좀 가볍게만 설명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수업 중간중간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봅시다. 자, 그리고 y값은 08이므로, 그래서 자릿수가 08이므로 이렇게 출력된다. 자, 여기까지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오답이다. 나머지 다 오답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죠? 실제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따 우리 수업에 녹화본을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녹화본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다시 한번 실행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잠깐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문제를 아직까지 볼 수 있죠. 문제를 볼 수 있죠. 여기 들어와서 문제를 볼 수 있으니까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또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4번 문제는 약간 4번 문제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i에는 마이너스 302. 자, 그래서 스캔F로 이렇게 쭉 스캔F로 자, 스캔F로 이렇게 입력을 받게끔 되어 있죠. 스캔F로 입력을 받을 거고, 자, 입력을 네. 자, 스캔F로 입력받는 부분이고, 이 스캔F로 입력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d, %d, %f, %f인데 순서대로 i, j, x, y 값을 순서대로 받는 거죠. 순서대로 받는 거고, 그래서 이 i에는 302,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스캔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얘는 이 컴퓨터가 숫자를 어떻게 입력받는지를 좀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02가 i에 저장될 거고, 그리고 j에는 플러스 132.38022라는 게 있는데, 자, 근데 얘는 뭐죠? 결국은 정수만 받을 거죠. 정수만. %d. 그래서 플러스 132이라는 정수만 받을 거고, 이 x에는 %f로 되어 있죠. %f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0.3802가 되는 거죠. 사실은 뭐 0.3820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0.3820이 x에 저장되고, y에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4.0이 저장된다. 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 오답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 5번 한번 봅시다. 자, 문제 5번은 다음 코드를 실행했을 때 각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 크게 어렵지는 않죠.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i가 여기 있죠. 근데 i가 원래 123이었는데 여기 k는 플러스 i면 i 값을 먼저 증가시키죠. 그래서 자 i 값은 124가 됐어요. 그리고 j 값은 어떻게 돼요? j 값은 어 j 값은 246이었는데 246을 하고 124하고 먼저 더해서 K에다가 저장하고 그래서 246이었는데 얘 두 개를 먼저 더해서 K에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나서 J 값이 어떻게 돼요? 247이 되고 이 문장이 종료되겠죠. 7이 되고 덧셈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덧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47로 증가할 것이다. 이 i 값은 123이었는데 플러스 앞에 있으니까 124로 바뀌고 나서 그래서 정답은 이 부분 K까지 이렇게가 정답이 되겠네요. i는 124, j는 247, k는 370 이렇게 돼서 저장이 된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만 정답이다. 자, 그리고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6번 문제 다음 코드를 설명한 것 중에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 자,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 규칙에 의해서 이거 배웠죠? 이 연산자 논리 연산 엔드가 있는 결합 방향은 왼쪽이 우선입니다. 왼쪽이 우선입니다. 자, 이걸 배웠고 그리고 j 이 부분 계산해서 i가 0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식에서 j 나누기 i에서 이 나누는 몫이 그러니까 나누는 값이 0이면 그러니까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컴퓨터는. 물론 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0으로 나누면 이 나누는 이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0으로 i 값이 0이면 오류가 된다. 그래서 이 나누는 값이 0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출력문의 값은 1이고 이 실제 출력을 해보면 출력문의 값은 1이고 그리고 이 우선순위, 이 연산자의 결합 방향은 왼쪽이고 자, 그리고 자, 부동호 연산 그러니까 크다의 결합 방향은 왼쪽이고 이 나누기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이므로 이 연산이 먼저 수행된다. 뭐 그렇겠죠. 사실 산술 연산이 먼저 실행되는 거죠. 산술 연산이 관계 연산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수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겠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우리 이 부분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연산자 우선순위에 내가 제일 중요한 연산자 우선순위 규칙은 뭐라고 그랬죠?
산술, 산관논, 산술, 관계, 논리. 그래서 산술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관계가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높고 그다음에 이런 연산적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 우선순위 규칙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세부적으로 결합 방향이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산적 규칙이 똑같으면 우선순위가 똑같으면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잠깐만. 혹시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는 없나요? 시험 문제를? 어, 안 보이나? 안 보이나요? 자, 시험 문제가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테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7번 한번 봅시다. 7번.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7번은 내가 문제를 잘못 냈기 때문에 7번 다 맞다고 했어요. 맞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f의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f의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고 잠깐만 이게 왜 안 지워지지? f의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어때요? f의 값이 또 20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내가 잘못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엔드 연산을 이렇게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이 문제를 어, 이해하면 되겠다. 8번을 한번 봅시다. 8번. 8번에는 자, 이 코드에서 맞는 부분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부분을. 자, 쭉 되어 있고, 컴파일이 된다면, 푸릇 값이 1인 경우, 그러니까 푸릇이라는 값이 1인 경우에는 grape라고 출력하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브레이크만 만났으니까 스위치 종료하면 되고. 자, 푸릇 값이 4인 경우, 케이스 4가 있으니까 바나나 출력하고 그리고 브레이크가 아래에 없죠.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애플까지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만 만나서 빠져나간다. 오케이. 자, 그리고 케이스 1.5는 실수값을 가지므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 자, 이 부분은 맞는 말이죠. 이 부분 맞는 말이죠. 자, 케이스에 나오는 이 케이스의 숫자는 케이스 다음에 나오는 값은 반드시 정수이어야 된다. 실수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수는 안 된다. 그리고 케이스 플러스 케이스에서 x 플러스 2 이와 같이 어떤 수식을 계산해도 안 된다. 반드시 정수만 우리가 케이스를 받아줄 수 있다. 스위치 케이스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풀값이 5인 경우 애플이 출력된다. 풀값이 5인 경우. 그렇죠. 풀이 오면 여기 이제 케이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디폴트를 조건을 만나서 자, 애플 출력하고 브레이크문 만나서 종료된다. 자, 오케이. 자, 이게 정답이다.
오케이.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문제. 자, 아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출력 결과는 0이고, 출력 결과는 0이고, 그리고 C 값을 계산하는 수식에서 자, 이 연산자, O와 연산자죠. O와 연산자. O와 연산자는 이 이퀄 연산자보다 나중에 실행된다. 나중에 실행돼야 되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 O와 연산자는 공개가 되고 논리 연산자이고 얘는 이퀄 관계 연산자죠. 관계 연산자죠. 자, 그래서 관계 연산자가 먼저 실행돼야 되는 거죠. 먼저 실행돼야 되는 거죠. 얘는 논리 연산자는 나중에 실행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이게 답이고 변수 C의 값은 1로 설정된다. 자, 이 연산 계산해 보면 1로 설정이 될 거다. 1로 설정이 될 거다. 자, A의 값이 100이고 A의 값이 100이니까 수식부터 계산하면 수식은 1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지금 얼마죠? 200이죠. 근데 이 수식 계산하면 200이 200보다 크다 하는 값이 0이죠. 오케이.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자, A가 100-100은 0이죠. 그래서 0을 X에다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이만큼 계산하면 값이 0이 돼요. 자,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이 괄호가 있으니까 얘 두 개 먼저 계산하겠죠. 그래서 1하고 0하고 엔드 연산하면 1이죠. 아, 0이죠. 잠깐만. 뭔가 계속 좀 이상하다. 음. 음. 자, 이 답은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답은 조금 잘못된 것 같네. 오케이. 자, 이 부분은 내가 잘못된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서 점수를 다시 부여를 할게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제외하고 이 두 가지가 정답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답이고, 자, 10번. 자, 10번 문제 마찬가지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올바른 것을 모두 되어 있고, 자, 고투문이죠, 고투문. 자, 고투문을 자, 실행하는 거고, 이 고투문에서, 자, 라인 9번. 자, 이 라인 9번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돼야 돼요. 썸은 1이 출력된다.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보면 이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실행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위 코드는 i가 5를 초과하면 점프 레이블로 그러니까 이 코드는 i가 5를 초과하면 자, 루프 레이블로 점프한다. 그러니까 자 얘가 5를 초과하면, 그러니까 이 조건이면 go to end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i가 5를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루프로 간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
자, 그리고 라인 5에서 i가 5 이하이면 end 랩으로 점프한다. 그렇죠? i가 5 이하이면 end로 점프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11번 문제도 이 약간의 오류가 조금 있어요. 약간의 오류가 좀 있었고, 어, 자, 오케이. 11번 문제도 약간의 오류가 조금 있었고, 자, 이 오류를 감안해서 내가 채점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 이 부분만 정답이에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정답이다.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잘 따져보면, 이 조건을 잘 따져보면,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 있어야 된다. 무주택 기간 5년 이상이 된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면 하우스 리스 이어. 하우스 리스 이어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이 4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조건이죠. 그리고 조건이면 and를 우리가 보통 붙여주죠. 보통이 아니고 and를 붙여줘야 되죠. 그리고 40세 이상 household age 그래서 household age가 40세 이상 40 이상 자 40 이상이거나 40 이상이거나 가족 수가 3명 이상이어야 된다. 자 보세요. 자, 이 조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 조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하고는 반드시 엔더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은 어때요? 40세 이상이거나 가족 수가 3명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household가 40 이상 그리고 or family 놈이 3 이상이어야 된다. 자, 3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 주면 조금 보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괄호가 묶일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은 오화로 묶어주면 되고 왜냐하면 이 가족이거나 오화니까 그리고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가족의 연령이 조건이 있으니까 and는 여기서 앞에서 묶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이렇게 작성한 수식이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잠깐만요. 그렇구나. 결국은 이 문제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정답을 어떤 거라고 체크를 한 학생들은 감점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감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가 약간 여기도 약간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좀 이 조건을 좀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도 정답을 체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답 체크했으면 그 부분은 감점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체크를 안 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문제는 사실 이거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죠. 어려운 부분은 없고 우리 이미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 케이스문으로 살펴보면 되니까 이 부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이렇게 시험 친 부분을 정리 좀 하면 될 것 같고 네, 여러분들 아마 문제하고 답하고 둘 다 확인이 안 되나 보네.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했고 그리고 문제가 뭔지 답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구나. 그 부분은 내가 지금 학교에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푼 답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지금 이 이러닝 학교 측에 좀 문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답을 여러분들이 어떤 체크를 했는지 확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뭔지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지금 수시고사 문제풀이에 관련해서. 자, 오케이. 그러면은 자, 문제를 한번 이게 뭐야? 진도를 좀 나가 봅시다. 자, 진도가 나갈 부분이 오늘 9장 함수와 변수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함수와 변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뒤쪽에 보면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을 해서 좀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복문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 반복문을 잠깐만 그러니까 함수의 개념과 그리고 변수의 속성, 약간 이 부분은 아니다. 변수의 속성 그리고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그리고 재기호출이 시험에서는 꽤 중요한 부분인데 재기호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배울 거다. 변수의 속성을 변수에는 속성이 좀 있어요. 변수의 이름과 타입, 그리고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크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타입은 뭐 이게 인티저냐, 아니면 플로트냐, 아니면 캐릭터냐. 자, 이런 타입이 있고, 이 변수의 크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티저로 잡았으면 이 변수가 4바이트를 차지할 건지, 8바이트를 차지할 건지, 아니면 1바이트를 차지할 건지,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크기를 얘기한다. 크기. 자, 그리고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그리고 범위가 있어요. 범위. 그 변수가 미치는 영향, 그 변수가 어디까지 보여지는지 그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변수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유지되느냐에 대한 생존 시간도 필요해요. 생존 시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변수가 외부의 어떤 파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속성이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는 파일을 하나만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커지면 파일이 좀 종류가 많아진다. 파일이 많아진다. 자, 오케이.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변수 하면 뭐 그냥 이름, 타입이 있고 그게 그냥 값을 저장하면 그 값이 우리가 그 값을 이용할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는 변수는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고, 그리고 생존 시간, 그리고 링케이지. 자, 링케이지는 지금은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 이 두 가지 범위와 생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변수의 범위와 생존 시간. 오케이. 자, 변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범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수 안에 우리가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함수 안에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함수의 이 공간 안에만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변수라고 해서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림에 보면 그렇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 그럼 그 강아지는 여러분들 집 안에서 뭔가 이렇게 대부분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 말고 이제 밖에서 주인이 없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위를 밖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죠. 밖을 떠돌아다닐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덜 바깥에 있는 이런 강아지와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전역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는 함수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이냐 아니면 이 바깥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유효한 변수이냐를 따져서 우리는 지역 변수 그리고 바깥에서 모든 함수들이 다 그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구분된다. 자, 소스 코드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함수 안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함수 안에다가 int 이렇게 하고 변수를 만들면 그 변수들은 지역 변수예요. 마찬가지로 플로트라는 함수 안에 이렇게 변수를 만드는 지역 변수.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 정의한 변수들은 지역 변수고 이 함수 바깥에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함수 바깥에 변수를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아두이노 수업 그 창의공학 설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아마 전역 변수를 만드는 것까지 간단하게 해봤을 것 같은데 함수 바깥에 정의하는 부분은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지역 변수부터 먼저 보면 지역 변수는 이 블록 안에 선언되는 변수이다. 블록 안에. 자, 블록 안이라는 얘기는 자, 보세요. int 자, 함수명이 있죠. 함수명이 있고 그 함수명에 중괄호 열고 닫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블록은 이 중괄호 안에 변수가 선언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지역 변수예요. 중괄호 안에 선언되어 있는 것들은 지역 변수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인티저 x는 어디에 선언되어 있어요? 이 중괄호와 이 중괄호 사이에 선언되어 있죠. 그러면 이 중괄호와 이 중괄호 안에서는 이 x는 이 중괄호와 이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다. 그리고 이 while문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를 만들 수 있죠. while문 안에서도.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인티저 y라는 값이 있으면 얘는 이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다. 그래서 지역 변수 y는 유효한 범위는 이 중괄호 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중괄호 바깥에서 이 y를 접근하려고 시도를 하면 y가 선언된 블록을 벗어났으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오류가 발생해요. 당연하겠죠. 이 중괄호 안에서만 얘를 인티저 y를 선언을 했고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중괄호가 끝나는 순간 얘는 없어진다. 사라진다. 자, 그럼 만약에 이 x라는 값을 이 중괄호 안에서 이 while문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x에다가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싶다.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부분도 결국은 이 중괄호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서브셋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x가 이 안에 있어도 되고 그런데 y는 이 안에서만 선언된 위치가 중괄호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바깥으로 나올 수 없다. 오케이. 지역 변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선언된 블록을 벗어나면 안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 지역 변수는 최신 시어 버전에서는 블록 안에 어떤 위치에서 선언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이 안에다가 선언할 수가 없었거든요. 컴파일러가 지원을 안 해줘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while문 안에다가 또는 이 프로그램 중간중간 어디에서든 인티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컴파일러가 좀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 바깥에만 이렇게 선언되어 있었어요. 이 함수의 시작 부분에만. 어쨌든 그런 특징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들은 함수 안에 어디든지 블록 안에 어떤 위치에서도 선언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지역 변수인데 이름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 안에서 count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다른 함수에서도 count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어요. 자, 블록 이 중괄호 블록이 다른 블록 안에 있으면 아무리 이름이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블록 안에 다른 블록에 있으면 이름이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int 안에서 int count 하고 또 int int 해가지고 또는 float 해가지고 count 사용하면 동일한 이름을 이 중괄호 안에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름 충돌 나겠죠. 사용할 수는 없다. 오케이. 누가 지금 스피커를 좀 켜놓은 것 같은 스피커를 좀 꺼줄래요? 누구지? 스피커에서 소리가 좀 나와요. 자, 스피커를 꺼주고 자, 오케이. 그래서 변수의 생존 기간을 살펴봅시다. 변수의 생존 기간. 변수의 생존 기간이 있어요. 자, 변수는 이 블록이 시작되는 시점과 블록이 끝나는 시점 되면 블록이 시작되고 그 블록 안에서 예를 들어서 선언하는 시점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블록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변수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런 생존 기간을 가지고 있다. 변수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지역 변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이 코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인티저 i를 만들었고 자, 이 인티저 i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한 공간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이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for은 반복문 안에서도 중괄호 열고 닫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인티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블록이 시작될 때마다 생성되고 초기화된다. 그래서 자, 템프 사용하고 이게 템프를 여기서 선언하고 그리고 출력하고 템프를 증가시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템프를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딱 보니까 인티저 템프에다가 또 1을 집어넣으라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얘는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계속 1만 출력이 계속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템프 플러스 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이 폼은 반복문이니까 올라와서 여기서 와보니까 얘가 템프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그래서 사실 보면 이 템프가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새로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템프에 1을 집어넣고 여기서 1을 집어넣고 그리고 출력하고 그리고 이 템프를 뭘로 바꿨어요? 2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죠. 근데 또 템프에서 1을 집어넣고 다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템프는 없어지고 새로운 템프를 만들어서 또 여기다 1을 집어넣고 그리고 출력을 해보니까 또 1이니까 계속 1만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코딩을 하면 템플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그 변수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이제 오류가 나올 거예요. 오류가 뜰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실습을 좀 해볼게요. 저랑 같이. 자, 저랑 같이 실습을 빌드, 솔루션 빌드 자, 눌러봅시다. 자,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여기 실패라고 떠요. 실패. 자, 실패라고 뜨는 이유는 자, 무슨 말이냐면 실패라고 뜨는 이유는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템플을 만들고 그리고 템플에 있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출력을 해 주려면 템플에 이렇게만 만들면 템플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음표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템플에 출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값이 어떤 값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값들은 갈비지 값이라고 해요. 쓰레기 값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이니까 쓰레기 값이 어떻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사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빌드 솔루션 빌드 그리고 시작. 그러면 문제 없이 실행이 될 거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함수에 있는 매개 변수, 함수의 파라미터죠. 함수의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지역 변수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 함수의 매개 변수가 있으면 int 카운트가 있으면 이 카운트는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서만 유용하고 이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서만 유용하고 이 함수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역 매개 변수도 결국은 함수의 이 지역 변수, 함수 안에서만 유효한 값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잠깐만요. 출력하는 부분까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메인 함수에서 자, i에 10을 집어넣고 그리고 함수를 아직 호출 전이니까 출력을 해보면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inc increment inc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러 갔어요. inc 호출을 하러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inc를 호출했는데 그때 호출할 때 값을 남겨주죠. 매개 변수로. 이 10이라는 값이 여기 넘어왔어요. 10이라는 값이 넘어오고 자 그리고 이 카운트를 증가시켰어요. 플러스 그럼 11이 됐죠. 그리고 이 함수는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서 보니까 다시 i를 출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i는 어디에서만 유효한 값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유효한 값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i가 값이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여전히 10이에요. 그래서 10을 출력을 해요. 여기서 아무리 값을 넘겨주고 여기서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증가한 값은 여기에서만 유효한 값이고 우리가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i는 여전히 10이에요. 출력해보니까 여전히 10이다. 그리고 종료한다. 자, 이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실습을 좀 먼저 해보고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보고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call by value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call by point 이런 좀 특징들이 좀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잠깐만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11시 5분에 다시 봅시다. 11시 5분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네. 자, 이 쉬는 동안에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좀 해봐야 돼요. 코드를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11시 5분에 봅시다. 자,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순서 헷갈리기 싫어. 번호 안 적어놨어. 근데 이거는 벡터가 아니지. 얘는 벡터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냥 거리잖아. 그치? 그냥 R 아니야? 그렇지 않나? 그치? 얘는 사인을 해줄 것도 아니고 방향이 없지 않아? 그치? 있어도 사인? 혹시 모르겠네. 근데 얘는 왜 얘만 하지? 뭐가? 사인만 해서 이 힘만 하지. 이 힘을 하고 작용을 해주고 얘만 하지. 아, 어디에서 그런가? 아, 이거 그거. 수직. 아, 여기에. 소리 죄송합니다. 마이크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계속 봅시다. 자, 오케이. 계속 봅시다. 자, 이 실습을 좀 해봤나요? 실습을. 자, 실습을 아마 좀 해봤을 것 같고,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듯이, 이 값은, 잠깐만. 이 i라는 값은 여기에서만 유효할 거고, 그리고 이 count,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라고 그랬죠. 이 지역 변수인데, 어떤 지역 변수? 여기 안에서만 유효한 지역 변수죠. 그래서 이 지역 변수가 여기 안에서만 유효해요. 이 코드를 조금 살펴볼게요, 같이. 자, 솔루션 빌드하고, 실패하지. 어이구, 이게 오타가 있네. 여러분들 실행이 잘 안 되죠? 오타를 수정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이드로 바꿔야 되네, 얘를. 보이드로 바꿔야 되네요. 아마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했든지 아니면 실습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실습을 해봅시다. 진행을.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자, F10번으로 하나씩 쫓아가 보면, 자, i라는 값이 만들어졌고, 이 i라는 값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실행을 하고 나서. 자, 그리고 한 줄 실행하니까 i 값이 10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출력해보면 어때요? 화면에 여기 이제 출력이 됐어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자, 출력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호출되는데,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어때요? 이 i라는 값을 어때요? 인수로 넘겨주죠. 아규먼트로 넘겨주죠. 자, 아규먼트로 넘겨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i의 값을 보통 이렇게 아규먼트로 넘겨줄 때 이렇게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값을. 그러니까 이 i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잘 봐야 되는 게, i에는 10이라는 값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10이라는 값을 어때요? 이 inc를 호출할 때 10이라는 값을 넘겨주는 거죠. 값을 넘겨줘요. 값을 넘겨주면 이 함수가 호출되겠죠.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입력값이 10이라는 인수로 아규먼트로 넘겨줬고, 그리고 실제로 얘는 파라미터로 그 아규먼트를 받겠죠. 그래서 카운트에는 이 10이라는 값이 여기 이제 카운트에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값을 넘겨주는,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넘겨주는 방식을 우리는 call by value라고 해요. call by value. 지금 보는 것처럼 값에 의한 호출. 값에 의한 호출을 우리 영어로 call by value라고 그러고,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 호출할 때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값을 넘겨줬다. 값을 넘겨주고, 근데 값을 넘겨줬으니까 카운트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그럼 이 실행을 해봅시다. F11번 누르면 이 함수 안으로 들어와요. F11번 눌러볼게요. F10번 누르면 안 되고, 이번에는 F11번을 눌러야 돼요. 테스트에서, 디버거에서
F10번 누르면은 한 줄씩, 그러니까 프로시저 단위로 한 줄씩 실행되는 거고, F11번 누르면은 그 아주 세세한 라인별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한 단계씩 실행이 되는 거예요. F11번 눌러볼게요. F11번 누르니까 들어왔어요. 이 함수로. 근데 F11번 눌렀을 때 이 카운트의 값이 뭘로 됐어요? 10이 들어왔죠. 왜냐하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call by value로 이 10이라는 값을 매개 변수로 해서 파라미터로 받았어요. 10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 카운트에는 이제 10이 있고, 그래서 이 카운트에 10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줄 실행해 볼게요. F11번 그리고 카운트 하면 10, 값이 11이 됐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 F11번에서 함수를 이 중괄호가 닫히죠. 이제 끝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카운트라는 변수는. 카운트 변수의 유효한 범위는 이 함수가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지점이 되면, 이 함수가 끝나면은 이 카운트라는 변수는 이제 없어져요. 다른 곳에 전혀 유효하지 않아요. 자, F11번 눌러볼게요. F10번 눌러도 되고 F11번 눌러도 되고 눌렀어요.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이 함수에 있는 이 값은 카운트는 이제 소멸됐어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증가를 시키든 플러스를 하든 이 변수의 값은 여기에 있는 이 i 값에 영향을 전혀 안 줘요. 영향을 전혀 안 주고, 그리고 이 i 값을 다시 원래 i 값이 원래 10이었으니까, 그리고 카운트는 11, 그러니까 10에서 11로 바뀌었지만은 이 함수가 소멸되면 얘도 같이 소멸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영향을 안 줘요. 그리고 나서 F10번으로 실행을 하고 눌러보면 얘는 여전히 10이니까 그대로 10이 출력될 거예요. 그래서 주전이나 줄 둘 다 10으로 출력된다. 이 개념이 조금 잘 이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함수의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매개 변수도 일종의 지역 변수이고, 이 지역 변수는 이 지역 안에서만 유효하고, 지역 안에서 아무리 전가를 하든 뭐 하든 얘는 다른 함수에 있는 변수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 오케이. 자, 전역 변수를 한번 살펴보죠.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는 되는 변수이고, 전역 변수의 범위는 그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소스 파일 전체에 영향을 준다. 자, 이 코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역 변수를 사용한 예시예요. 자, 만약에 전역 변수를 이렇게 int a, int b 전역 변수를 만들고, 전역 변수는 방금 뭐라고 그랬죠? 함수 외부에서는 하면 전역 변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함수 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함수 바깥에 만들어지면 얘는 전역 변수가 되는 거고, 전역 변수는 이 하나의 파일 안에서는 다 유효하다. 하나의 파일 안에서는 이 전역 변수를 여러 함수들이 이 전역 변수를 다 액세스하고 접근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면, 자, 전역 변수가 있고, 자, A에 5를 집어넣고 B에다가 7을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이 전역 변수는 특별한 공간에 전역 변수가 사용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전역 변수 사용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엔 또 함수가 사용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뭐 이런 조금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과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컴퓨터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운영 체제나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런 데서 좀 자세히 배울 건데, C 언어에서는 이제 그냥 우리가 개념만 좀 이해를 합시다. 전역 변수를 만드는 공간이 따로 있고, 여기는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메인 함수가 실행하면 A에 5 집어넣고 B에 7을 집어넣으라고 하면 여기에 5와 7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answer 함수를 호출해요.
함수 호출해서 갔어요. 그럼 A하고 B하고 두 개 더하죠. 두 개 더한 결과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자, 그럼 두 개 더한 결과를 두 개 더한 결과를 5하고 7 두 개 더한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12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출력, answer, 12가 출력이 될 거고 함수 끝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역 변수는 그 전역 변수는 다른 함수에서 이 전역 변수를 모두 다 액세스할 수 있고 읽고 쓸 수 있다. 오케이. 전역 변수는 이렇게 우리가 초기화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초기화가 된다. 자동으로 0으로 세팅이 된다. 0으로 초기화가 된다. 오케이. 값이 0으로 자동으로 0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역 변수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전역 변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함수 이름 있고, 자, 메인 함수가 여기 있어요. 자, 메인 함수에서 x를 0부터, 그래서 지금 전역 변수 공간에 x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x라는 변수는 맨 처음에는 0이죠. 0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 x를 0부터 10까지 증가시키면서 어때요? 서브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러죠. 서브라는 함수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x는 0이에요, 아직. 서브라는 함수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서브라는 함수에서 하는 일은 또 뭐예요? 다시 x에다가 0을 집어넣죠. 그럼 다시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0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출력, 그리고 x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x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x 값은 0에 맨 처음에 0이었다가 출력을 하고 그리고 x 플러스 플러스 하라는 거죠. 1이 됐어요.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또 출력하라고 해요. 2, 3, 4, 5, 6, 7, 8, 9까지 어때요? 이 출력물을 계속 출력하겠죠. 계속 출력을 할 거예요. 계속 출력을 하고 그리고 x가 10이 되는 시점에는 이 반복문이 끝나겠죠. 그리고 얘도 끝나겠죠. 그럼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얘는 끝났으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x가 이미 10이에요. x가 10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x를 또 플러스 플러스 하라고 그래요. x가 11이 됐어요. 근데 이 조건 만족을 하는지 가서 살펴보니까 이 조건 만족 안 하죠. 그냥 빠져나와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엄청 복잡해지고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은 아닌데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해서 반복문을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함수에서 얘를 다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실행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실습을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실습을 좀 해보고. 자, 그래서 전역 변수는 거의 모든 함수에서 공통적인 데이터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 일부의 함수들만 사용하는 데이터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말고 함수의 인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는 게 좋다. 사실 전역 변수는 많이 사용하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권장하지는 않아요. 전역 변수를 많이 사용하면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찾기도 힘들어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 함수에서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가능하면 일부 함수들만 사용할 때는 전역 변수를 하지 말고 값을 넘기고 전달받고 이제 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은 그게 훨씬 더 프로그램을 그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전역 변수에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근데 지역 변수에도
동일한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 코드를 이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메인 함수 실행해서 자, sum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값이 sum에 출력이 될까요? 어떤 값이? 자, 결과에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해봐야겠지만 결과는 sum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다. 아주 빠르게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실행하는 화면을 직접 확인을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자, 이 함수를 실행하기도 전에 이 sum에 이미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역 변수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함수 실행을 해봅시다. F10번 누르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sum이라는 값이 뭔가 만들어지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쓰레기 값이 아직 이거 실행을 안 했으니까 쓰레기 값이 들어가고 이 값이 0으로 값이 설정이 됐어요. 0으로 값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출력 해보면 여기 sum에는 얘가 출력이 됩니다. 좀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있는 sum하고 여기에 있는 sum하고는 다른 변수예요.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역 변수 공간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전역 변수 공간 따로 있고 이렇게 함수 공간이 따로 있어요. 함수 공간 안에는 sum이라는 이렇게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전역 변수 공간 안에 또 sum이라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지만은 다른 변수예요. 다른 변수. 그런데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함수 안에서 내가 이 변수를 사용을 하려고 이름을 부르면은 당연히 함수 안에 있는 이름이 우선적으로 나한테 보여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철수라는 여러분들 동생이 있어요. 철수라는 동생이 있고 근데 집 바깥에 우리 동네에 또 철수라는 이름의 누군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철수야라고 부르면 여러분들 집에서 철수야라고 부르면 당연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철수가 철수를 부르는 거고 반응을 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각각 다른 공간에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 변수가 있으면 지역 변수부터 우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간 점검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이제 우리가 또 시험을 여러분들 알겠지만 10주차에 우리가 시험을 한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3번 보게 되죠. 원래 5주차, 10주차, 15주차였는데 좀 바뀌어서 6주차, 10주차, 15주차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자,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리커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험에서는 리커전, 순환. 좀 더 다른 말로는 재기호출, 리커시브 콜, 재기호출이라는 얘기도 있고 함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 있어요. 이것을 순환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정수의 팩토리얼은 아래와 같은 순환 특징을 가진다라는 뭔가 이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이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근데 2 곱하기 1은 또 2 팩토리얼이죠. 맞죠? 그래서 결국 어떤 순환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은 만약에 n 값이 0이면 1이 되고 n 값이 1 이상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자, 팩토리얼은 n-1 팩토리얼을 현재 작성 중인 함수로 다시 호출해서 계산.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이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5 팩토리얼은 어떻게 계산해요?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팩토리얼 맞죠? 그럼 4 팩토리얼도 계산해야겠죠.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 그럼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은 1 팩토리얼은 1이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1 팩토리얼을 계산한 결과를 알려주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2 곱하기 1 팩토리얼 계산한 결과를 계산하면 되겠죠. 1 팩토리얼 계산한 결과가 1이었죠. 1이었으니까 2 곱하기 1이 2 팩토리얼의 계산 결과이죠. 그래서 2 팩토리얼 값은 2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그렇구나. 그러면 3 곱하기 얘의 결과는 이제 2였으니까 3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3 곱하기 2를 하면 그 결과는 6이 되겠죠. 그래서 3 팩토리얼의 결과는 6이야 라고 얘한테 알려주면 돼요. 얘가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4, 6, 24. 24라는 값이 4 팩토리얼의 결과죠. 자, 그러면 4 팩토리얼은 24라고 알려주면 얘는 그렇구나. 그러면 5 곱하기 4 팩토리얼 값이 24니까 5 곱하기 24를 하면 5 팩토리얼 값이 나오구나. 5 팩토리얼 값은 120이에요. 그래서 토탈 계산해 보니까 120이라 계산 결과는 120이에요 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어때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계산을 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뭔가를 계속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기함수 호출, 리커전 한글로 제기 호출을 이용해서 보통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팩토리얼을 계산을 할 때는 보통 이와 같이 작성을 많이 해요. 이와 같이 작성을 한다. 이와 같이 작성을 한다. 잘 보면 이 팩토리얼이 종료되는 종료 조건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종료 조건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종료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n 곱하기 팩토리얼 마이너스 1 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호출할 때 n-1씩 계속 이렇게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계산하죠. 자, 이 형태가 완전 우리가 계산하려는 팩토리얼 형태하고 똑같죠. 자, 팩토리얼은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죠. 자, 이 형태가 딱 그 형태죠. 그래서 5 곱하기 4 팩토리얼.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보통 계산을 많이 한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게 좀 약간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런 패턴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일단 좀 패턴을 좀 이해를 하고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패턴을 좀 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해가 우선돼야겠죠. 이해가. 자, 이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는 어떤 함수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2 팩토리얼이죠. 맞죠? 그래서 2 팩토리얼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 그러면 이 3 곱하기 2 팩토리얼은 이만큼이 2 팩토리얼이죠.
3 곱하기 2 팩토리얼인데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팩토리얼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1 팩토리얼은 어떻게 구할 거냐? 1 팩토리얼은 이미 우리가 정의에서 봤듯이 1 팩토리얼은 그냥 1이죠. 그래서 얘를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 결과가 6이 나와요. 자, 이 방법대로 계산을 하면 되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잘 봅시다.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돼요. 자, 우리가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계산해 주세요라고 함수 호출하면, 자, 3은 1보다 크죠? 1보다 잠깐만. 오타가 있네요. 오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3은 1보다 뭔가 사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3은 1보다는 크죠. 이 조건 만족 안 하죠. 이 조건 만족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else만 만나서 이 조건을 들어가죠. 자, 그런데 3은 그대로 있고 3 곱하기 팩토리얼 3-1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해야 되죠. 그러면 3-1은 얼마죠? 2죠. 그 2를 인수로 넘겨서 아규먼트로 넘겨서 2를 받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계산해봐요. 2가 1보다 크니까 이 조건 만족 안 하고 약간 어떠라고 했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 팩토리얼 그리고 다시 2-1 1이죠. 와서 보니까 이제는 1이 이 조건 만족하죠. 그럼 리턴 1을 만나서 리턴을 하죠. 리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함수가 끝나는 거죠. 함수가 끝나면 이만큼 계산을 한 거죠. 이 계산한 결과가 뭐예요? 1이죠. 1. 그래서 1 곱하기 2죠. 1 곱하기 2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2죠. 그래서 2를 리턴을 해요. 그 리턴을 하고 이 함수도 끝나죠. 올라와요. 이 함수가 끝나면은 이 함수가 끝나는 결과물은 이만큼이죠. 결과물이 얼마예요? 2죠. 2 곱하기 3. 2 곱하기 3 된 결과를 어떻게 리턴하고 함수 끝나요. 2, 3은 6이죠. 6을 리턴하고 함수 끝난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되는 게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스 코드를 어떻게 한다? 실행을 반드시 해봐야 돼. 자, 이 소스 코드를 어디서? 스튜디오에서 실행하는데 어떻게 실행하냐? F10번 눌러서 빌드하고 F10번 자, 팩토리얼 여러분들 뭐 계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3 팩토리얼 한번 계산해보고 싶다 하면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엔트. 자, 그러면은 이제 3이 여기 들어와요. 3이 들어왔나? n에 3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실행 안 해서 아직 안 들어왔나 보다. 자, 그리고 F11번을 눌러야 돼요. F11번을 누르면 이 팩토리얼 함수 계산하러 가겠죠. F11번. 왜 0이지? 계산이 이상하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옵션 빌드. F10번. F10번. 여기에 그럼 3을 입력해 볼게요. 3. 엔트.
지금 잠깐만요. 얘가 지금 나왔나? 자, 오타가 조금 있었네요. 오타가 있었고, 여러분들 이런 오타가 있으면, 그러니까 입력이 아까 여기 중간에 공백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타가 있었어요. 자, 다시 진행해 봅시다. F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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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번. 자, 3을 입력해 볼게요. 3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에 3이 들어왔죠. 3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이 printf 문을 잘 보면 printf는 얘도 출력을 해야 되고 얘도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3을 출력을 하는데 이 팩토리얼이 printf 안에서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팩토리얼부터 먼저 값을 계산을 하러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F11번을 눌러야지 이 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1번 들어왔죠. 그럼 어때요? 이 n이 지금 3이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F10번.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F11번을 누르면 오케이, F11번 누르고 F11번을 누르고 보면 이 n 값이 지금 3이죠. 자, 3이기 때문에 이 조건 만족 안 하죠. 만족 안 하죠. 크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들어왔어요. F11번 다시 눌러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팩토리얼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해달라고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n은 3이죠. 3이고, 그리고 이 팩토리얼을 계산하러 다시 가요. 오케이. 이번에 또 팩토리얼을 또 계산했는데, 이번에 n이 2죠. 자, 이 조금 만족 안 하니까 또 F11번 눌러보니까, n 팩토리얼이 또 가서, n이 이번에 1이죠. 팩토리얼.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n이 1이니까 이 조건 만족하죠. 그래서 리턴문 만나요. 리턴문 만나고, 저그 리턴문 만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시점에 n이 1이었고, 이 리턴문 만난 게 결과가 1이니까 1 곱하기 1을 해서 리턴에서 반환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는 n이 2였으니까 2 곱하기 1하고, 그 이전에는 3이었으니까 2 곱하기 3하고, 그렇게 하고, F11번을 눌러서 하나씩 쫓아가 보면 팩토리얼이 계산된 결과는 6이 계산될 거고, 그래서 3팩토리얼은 6입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은 6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끝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조금 헷갈릴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좀 헷갈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가지고 그대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때 조금 주의해서 볼 게 뭐냐 하면, 뭘 생각을 해보냐 하면, 뭘 생각해 보냐면, 함수는 호출할 때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면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함수는 호출할 때마다, 아까 내가 그 얘기했죠. 이 메모리에는 전역 변수 공간이 있고 함수 공간이 있어요. 함수 공간이 있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 공간 메인 함수를 호출했죠. 그럼 메인 함수를 호출할 때 메인 함수 공간이 생겼어요. 근데 메인 함수 공간은 이 괄호가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메모리에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메인 함수에서 팩토리얼을 호출했죠. 그러면 팩토리얼이 호출을 하면, 내가 팩까지만 쓸게요. 팩토리얼 호출했을 때, 맨 처음에 팩토리얼 호출했을 때 이게 값이 뭐였어요? 우리가 3을 가지고 호출했죠. 그럼 팩토리얼 3을 가진 팩토리얼 이 공간이 여기 만들어졌고, 그리고 재기 호출해서 어떻게 됐어요? 또 자기 자신을 호출했죠. 그러면은 이 팩토리얼 3을 가진 팩토리얼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메모리에 남아있고, 팩토리얼 2를 가지고 또 호출했죠. 2를 가지고 호출한 애가 또 남아있어요. 그리고 팩토리얼 1을 가지고 호출한 애가 또 공간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얘 일을 가지고 만든 애를 끝나고 나면 2로 올라가고 얘가 또 자기 자신을 계산하다가 또 얘가 끝나면 팩토리얼 자기 자신을 호출할 팩토리얼 3일 때 또 남아있는 일을 쭉 할 거고 그리고 얘가 다 끝나면 메인 함수로 올라가요. 그러면 메인 함수는 자기 자신이 할 일들 쭉 수행하고 종료가 될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방금 우리가 보여줬던 이 소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 줄씩 한 줄씩 따라가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 재기호 함수 호출하는 부분은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이 이진수 형식까지 여러분들 실습을 좀 직접 해봅시다. 실습을 직접 해보면은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가 그 재기함수 호출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복습을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생각을 좀 해보고 그렇게 오면 좀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픽토리얼하고 이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 시연을 앞으로 시연뿐만 아니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 번 더 한번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합시다.